칭기즈칸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중 오고타이가 데칸의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오고타이는 수도 카라코룸을 건설하고 광활한 제국을 연결하는 역참을 만드는 등 기존 유목민의 낡은 통치 방식에 행정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데칸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죠. 그는 제국을 단순히 유목민 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내정을 다지는 한편 몽골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정복지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오고타이는 이 정복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1235년 쿠릴타이를 소집합니다. 쿠릴타이를 소집한 오고타이는 네 방향을 향한 정복전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 네 방향은 금나라와 고려, 호라즘 지역 너머의 서아시아, 그리고 수부타이가 정찰했던 킵차크 초원과 그 너머의 유럽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오고타이는 유럽 방면 정벌에 자신이 직접 군을 이끌고 나서려고 했는데 여러 왕족들이 만류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오고타이 칸은 바투를 사령관으로 삼아 몽케, 카단 등의 왕족들과 수부타이를 유럽 방면으로 파견했습니다. 명목상으로 총사령관은 바투였지만 사실상 수부타이가 사령관인 원정대였습니다. 1236년 봄, 바투의 원정대는 먼저 킵차크 초원을 정벌하기 위해 트란스옥시아나 지방 일대에 있던 주치울루스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몽골은 볼가강 중류에서 하류에 걸친 초원지대에 살고 있던 유목 집단과 대립 중이었는데요. 그해 겨울부터 바투 원정대가 그 일대 유목 군대를 격파하니 부족 유력자들이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시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수부타이에게 토벌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의 킵차크족을 공격했는데 일부는 포로로 잡았지만 일부는 헝가리 왕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볼가강 중류 하류 일대의 유목민을 토벌한 이유는 단순히 기존에 그들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토벌한 첫 번째 이유는 몽골군이 침략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본거지와 이어지는 길, 연락망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의 병력을 흡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지역 유목민들은 모두 마상전에 익숙했기 때문에 큰 전력이 되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바투 원정대가 출발할 때 원정대 규모는 몽골군 4만에서 5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들은 이 지역 유목민들을 격파하고 5만에서 10만 명을 징집해 최종적으로 10에서 15만 정도까지 그 수를 늘렸습니다. 1237년 여름, 수부타이는 이렇게 징집한 병력을 훈련시켜 그들을 완전히 원정군으로 흡수했습니다. 바투 원정대의 다음 목표는 오늘날 러시아의 전신인 키예프 루스였습니다.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한 이 여러 공국연합체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9세기 류리크 왕조가 들어서며 시작된 키예프 루스는 거대 교역망을 만들고 유지시키며 생존해왔습니다. 그들이 여러 공국들로 나뉘어 느슨한 연합의 성격을 갖게 된 이유도 다 생존을 위한 것이었죠. 교역에 필요한 핵심 지역을 모두 장악해야 했고 그렇게 장악한 방대한 영토를 지킬 만한 강이나 산맥과 같은 자연 방벽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침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통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느슨한 연합은 곧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키예프 루스는 1054년부터 몽골 침략 직전인 1224년까지 83번의 내전과 46번의 외침을 겪고 있었습니다. 키예프 루스는 수비군과 침략군 모두에게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각 공국은 거리 때문에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침략군은 넓은 작전 반경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도로의 상태 또한 매우 좋지 않아 겨울이 아니면 진흙탕이 되어 도저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은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러시아를 침공했던 모두를 괴롭힌 겨울이 몽골군의만큼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몽골의 엄청난 추위를 겪었고 전쟁을 할 때 겨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 진흙범벅이 되는 도로 상태를 생각해봤을 때 차라리 땅이 얼어붙은 겨울이 기마부대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1237년 겨울, 원정대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몽골의 첫 타깃은 랴잔 공국이었습니다. 원정대의 급습에 랴잔은 닷새 만에 함락됐고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키예프 루스의 공국들은 대부분 석조 성체가 아닌 목조 성체로 울타리를 쳤는데
러시아 기후의 특성상 화공은 버틸 수 있지만 방어력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원정대는 이어서 북쪽으로 기술을 돌려 모스크바로 향하며 인근 도시인 콜롬나를 점령했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블라디미르 수즈달의 대공 유리는 시트강으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수즈달과 블라디미르 두 곳 모두 모스크바와 가까웠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랴장 공국은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리 대공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대공은 그것을 무시했는데 몽골군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유리 대공은 요새화가 되어 있는 작은 도시인 모스크바가 자신의 군대가 집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기대와 달리 몽골군과 제대로 싸우지 않고 수비병과 주민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 사실에 놀란 유리 대공은 소집한 군대와 빨리 합류하기 위해 가족을 블라디미르에 남겨두고 시트강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스크바를 점령하며 북부의 공국들을 압박한 바투의 원정대는 1238년 2월에 블라디미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네 방향으로 공격하자 이틀 만에 방벽이 무너졌고 몽골군은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어서 수부타이는 따로 군대를 이끌고 나와 군사를 소집한 대공을 쫓았습니다. 이미 정찰을 보내놨기 때문에 빠르게 추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대공의 막사를 발견했습니다. 막사를 발견한 수부타이는 막사를 완전히 포위한 뒤 전투를 벌였고 눈밭에 발이 빠지며 열심히 공격해오는 대공의 병사들을 멀리서 화살로 쏴 죽였습니다. 수부타이는 유리대공의 군대를 전멸시켰고 죽은 유리대공을 참수했습니다. 수부타이가 유리대공을 상대하러 간 사이 바투는 수부타이의 작전에 따라 원정군을 이끌고 최북단에 있던 노브고로드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군로에 있던 드미트로프와 트베리를 파괴하며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진군을 이어가던 중 노브고로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토르조크에서 격렬한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서 바투는 시간을 2주 이상 지체하게 됩니다. 수부타이가 합류하면서 토르조크 함락에 성공하긴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땅이 녹으면서 노브고로드 주변이 늪지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에 북부 공국들을 모두 파괴하려던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회군했습니다. 몽골군은 회군할 때도 군을 나눠 주변을 초토화시키면서 돌아갔는데 바투는 회군 도중 코잘스크 공략에 7주를 허비하기도 합니다. 회군한 바투 원정대는 전쟁 중 포로로 잡은 킵차크족과 볼가강 근처 초원지대의 사람들을 징집하며 군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왜 실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수부타이가 아니라 전투의 서툰 모습만 보여주는 바투가 원정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투가 칭기즈칸의 장남인 주치의 맏아들, 즉 칭기즈칸의 장손이란 이유입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학렬에서는 그가 가장 높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유럽이 몽골에서 가장 멀다는 이유입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본거지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장남에게 나눠주는데 칭기즈칸의 장남 주치는 죽기 전에 당시 몽골에서 가장 멀었던 트란스옥시아나 지역 일대를 주치 울루스로 받은 상태였고 만약 유럽 땅이 몽골 제국에 들어온다면 주치 울루스에 속하게 되는데 즉 바투의 땅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정대가 왕자 원정대라고 불릴 정도로 원정대에 왕족이 많았기 때문에 수부타이를 총사령관으로 삼기에는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투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회군 후 약 1년간 휴식을 취한 원정대는 1240년 가을이 끝날 무렵 다시 키예프-루스를 침공했습니다. 몽골군은 서쪽으로 진격해 체르니고프와 페레야슬라브를 무너뜨리고 키예프로 향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국지적인 저항이 있을 뿐 칼가강 전투 때처럼 국가적인 연합을 형성한 저항은 없었기 때문에 몽골군은 보이는 도시와 마을을 파괴하며 진군했습니다. 12월엔 드디어 키예프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키예프는 키예프-루스의 수도이자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로 목조 성체가 아닌 석조 성체로 만들어진 러시아의 몇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체 일부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부분이 존재했고 수부타이는 그곳에 집중 포화를 가하도록 명령해 나무로 된 부분을 박살냈습니다. 키예프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자 곧바로 몽골 중기병대가 진입했습니다. 백병전에 능했던 러시아 정예군이 한 차례 몽골군을 밀어내기도 했지만 치열한 백병전 끝에 결국 1240년 12월 키예프는 바투 원정대에 함락됐습니다. 원정대는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며 갈리치아 볼리니아 공국을 무너뜨리는 등 서쪽의 공국들을 박살냈고 키예프-루스의 서쪽 끝 국경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마을이 파괴되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키예프 루스는 몽골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며 무너졌는데요. 사실 그들은 몽골의 공격이 수세기 동안 교류와 전쟁을 반복했던 킵차크족의 공격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키예프 루스와 킵차크족은 서로를 완전히 정복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이 전쟁에서 패배해도 단기간 복속하는 정도로 끝났죠. 과거 수부타이가 키예프의 정예병을 박살낸 칼가강 전투의 결과를 봤을 때 전투 이후 공국들이 몽골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몽골이 승리를 거둔 후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킵차크족의 경우와 같다는 그들의 생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몽골 침략에 대비하지 않았고 내부의 권력 쟁탈을 지속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땐 병력의 질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키예프 루스는 소수의 중장병을 중심으로 다수의 징집병을 운용했는데 징집병은 별다른 무장도 갖추지 못했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해 야전에서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듬해인 1241년 아직 정복되지 않고 북쪽에 남아있던 노브고로드 공화국이 몽골에 항복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서부의 공작들 중 상당수가 헝가리와 폴란드로 도주하는 것을 보곤 좀 더 서쪽까지 정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원정대는 키예프 루스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그 다음 서쪽에 있을 국가를 향해 진격을 이어갔습니다.